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서상민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 수교한 이래 첫 정상회담을 오늘 가졌습니다. 두 가지에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란의 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된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지, 또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이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경협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것인데 200여 명 넘는 경제인들과 함께 방문한 자리인데 대체로 52조 원 규모의 수주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부터 두 분과 함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서상민 박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를 네. 얘기할 때는 빈집에 소 들어온다, 이렇게 빈집에서 들어온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경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예. 대통령께서 이란에 가셔가지고 52조 원 가량의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경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제 중동의 제2의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인구도 한 8천만 정도 되는 거고요. 성장 인로에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제2의 중동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국외에서의 그런 수주와 별도로 국내 경제 구조와 관련된 국회의 협조와 협력, 이것들이 절실한 시점이 또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하시자면? 글쎄요, 그 기대만큼 그 성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또 며칠 전에는 해양인이 조선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나왔던 차이인데 이란에 가서 이 52조 원 규모의 MOU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 역대 최대의 경제 사절단을 끌고 와서 그에 부합하는 경제 성과를 얻어서, 과거에는 이제 건설을 통해 가지고 네. 중동 특수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철도, 도로, 수자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 가스, 전력, 그다음에 보건, 의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 한국 경제의 좀 돌파구가 네. 좀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양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같이 했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이제 같이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확보했다는 것. 어허. 지금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북한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기다리는 중인데 네. 한반도 비핵화 이 평화 체제를 이란과 한국이 논의했다는 것 이런 점이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란이 오랜 우방국이었는데 네. 그 북한의 우방국에 가서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네. 하나 더 지적을 한다 그런다면은 역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이번에 또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란에서의 대장금과 주몽의 인기가 이런 경제적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 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장금 경우에는 그 시청률이 80%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열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시장이 막 열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예, 이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봉쇄가 풀리면서 막 열리고 있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도 매우 그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그 주위 국가들의 이 연관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 정말 제2의 중동 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중동 특수로, 때로는 베트남 특수로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는데 이런 그 이란 특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아직 이 이란 방문 일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유행미를 잘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 K 컬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란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란 방문 얘기하니까 뭐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새누리당 총선 참패 후 어쨌든 지금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새누리당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3명의 후보 기호가 1, 2, 3으로 선택이 됐는데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렇게 1, 2, 3번으로 뽑혔습니다. 이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 세 사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진석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정성모 잔민연 부총재의 자제분이시고 또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기반이 튼튼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이게 통합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리더십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친박계라든지 비박계에서 상당 부분 정진석 의원에 대한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광림 의원을 내세웠는데 김광림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경제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과 함께 경제적 전문성들을 좀 평가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두 러닝메이트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선거는 참 끝까지 가봐야지 선거기 때문에 예외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정진석 후보가 좀 무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이 친박의 독주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의원도 청와대도 그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만류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친박이 120명의 당선자 중에 70여 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뭐 친박 위주로 이 후보를 선출하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 벌어질 수도 있는 역풍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나경원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서울에서 4선을 했고 게다가 서울시장 후보도 출마한 경우가 있고 지금 외통위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진석 후보에 비해서 야전 성향이 좀 야전 스타일이 아니다. 아까 서 박사님이 잘 설명했지만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도 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초기에 이 국회 사무총장도 하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 이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3당 체제 그리고 새누리당이 2당으로 가 있는 그런 시점에 적절한 야전성도 가지고 있고 경험과 이런 것을 겸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하려면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인데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고 두 분 다 전망하셨어요. 무난하다, 뭐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을 상대하는데도 어떨까요? 뭐 어쨌든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상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정진석 후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또 과거에 인연이 또 없진 않더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좀 있어 보이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정진석 후보가 그런 점에서도 이점을 누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요. 요소야대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요소야대이기 때문에 어느 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해낼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자질이 아마 정치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해내고 타협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진석 의원이 이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선거는. 그러나 대체로 두 분은 지금 정진석 의원이 좀 무난하거나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하셨고 또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러가는 사람 얘기도 잠깐 짧게나마 해봐야 되겠어요. 두 사람이 물러갔거나 물러갑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물러갔고 원유철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오늘로 물러납니다. 네. 예, 내일부터 이제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죠. 이 김무성 대표 어제 공식석상의 모습을 잠깐 나타냈는데 이게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선자 총회 때 왜 안 오셨냐 이렇게 기자 질문하니까 죄인이 어딜 나타나냐. 한동안 이런 잠행 모드가 계속될 거다. 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 아닌가, 또 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재기가 가능하려면은 일종의 그 시대 정신이라 할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비전이라든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국민들한테 네. 그것들을 추임받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 즉 당 대표로서의 김무성의 정치적인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셨네요? 저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선거 이전에 이미 당대표 사퇴하겠다고 했고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선거의 패배에 일정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자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기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이 때가 되면 지금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군이 뭐 형성이 될 거고 네. 그 가운데 김무성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때는 뭐 국민적으로나 또는 당에서도 불러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전 대표의 이 행보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전망이 엇갈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러나는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어쨌든 봉합시키려고 했던 저의 힘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성과를 못 냈을 때 고통스러웠다 이랬습니다. 이게 유승민 파동을 거치면서 정책위의장에서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됐어요, 당시에.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계 간의 공천 싸움이 갈등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뭐 급하게 부산까지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다시 오게 하고 뭐 이 과정에서 이 뭔가 하여튼 봉합하려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는데 성과는 별로 내지 못하고 이 선거 패배에 공동 책임을 졌고 모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면서 원내대표니까 당신이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맡았다가 뭐 이 쇄신파 의원들로부터 아주 집중포화도 받고 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이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이번에 했다고 스스로 수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떠나는 마당에 한 그 소회가 그 사후 약방문이고 조금 자기를 너무 변호하는 입장에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했었던 얘기 뭐 이렇게 보면은 당청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공천 맞바지의 심각한 갈등을 어쨌든지 봉합하려고 했다. 이런 발표는 이렇게 밝혔는데 네.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심했고 당청 관계가 상당히 당이 역할을 못하고 청에 굉장히 그 따랐으면 끌려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천 막바지의 파동을 일으키는데 또
봉합하기는 보다는 좀 앞장선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떠나는 마당에 이 소회를 뭐 조금 자기가 좀 자기 변명하는 투했는데 실상은 이 원유철 원내대표로 추대된 데는 비박에 조금 그 여러 의원들의 역학관계상 예. 원만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네. 막상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너무나 변신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래. 아쉽게 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서 박사? 예, 원유철 원내대표는 주류 친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당청은 국민에게 끝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당과 청이 끝까지 이 정권과 이 정부를 책임져야 되고 그 대임을 내가 맡았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 대임을 완수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19대 말에 있어서의 새누리당의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유철 원내대표뿐이다. 왜냐? 질서 있게 후퇴했고 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까지 만들어낸 장본이다. 뭐 몇 가지 뭐 간신이네 뭐이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에 이렇게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뭐 전혀 평가가 다른데 뭐 이게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짧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총선에서는 승리한 것이 확실한데 호남에서는 참패한 것이 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호남 참패 원인을 둘러싸고 김종인 대표 측과 문재인 대표 측 사이에 뭐 전혀 다른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느 쪽 해석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문 전 대표도 문 전 대표 나름대로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네. 당대표 할 때 박지원 후보와 그 다투면서 그런 저 책임론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김종인 현 대표 같은 경우도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이지만 국보위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한 다음에 지지율이 네.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김 대표도 책임이 그러니까 없지 양쪽 다 않다. 책임이 있다. 네. 예, 서장민 박사. 저는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그렇고 국보위 출신인가 아면서 그렇고 또 그걸 가지고 이번에 호남의 참패 원인을 뒤집어 쓰이고 있는 친문 세력도 그렇고 네. 저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여튼 뭐 저기 합니다마는 많이 그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국면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대표가 불쌍해 보인다. 이건 너무 이게 친문 세력이라든지 친노 세력이 김종인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다. 아, 그럼 누가 불쌍해 보인다고? 김종인 대표가? 네, 이번 국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뭐 워낙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이 자신의 호남 참패와 자신을 연관시켜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서 좀 지켜보죠.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발언들이. 그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 그 죄인이 어디 다니냐고 했던 김무성 대표가 참석했던 그 대회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이 100주년이면 원불교 100주년 대회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이긴 한데요. 100주년이면 대통령께서 오실만 한데 안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일 안 갔는데 어떻게 오시냐. 원래는 오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꼴이 됐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뭐 교육부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고 대통령이 양자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고 자기 당 회의하면서 또 옆에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너무 도취한 것 아니냐 또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는데 예.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네.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끝마다 새 정치 얘기했고 예. 국민 얘기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이제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도취됐고 네. 지금 진지하고 이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 정치에 너무 몰두돼 있는 것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심이 필요하다. 예.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 지금 이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권입니다. 그럼 대통령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대권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면 교사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행보 자체가, 그랬으면 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행보할까 하는 식으로 계속 나타날 거고, 그것들을 지금 하나 둘씩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계속 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대선으로 가는 일종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말실수라고 보기보다는 네. 하나의 전략적인 행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출이다. 네. 조금 더 심각하게 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